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TV 서울 하트내과 박희원 원장입니다. 건강검진을 많이들 받으시죠? 중장년층 이상에서는 검진 시에 폐나 심장 CT를 찍는 경우도 꽤 많으신데 관상동맥에 석회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서울 하트내과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관상동맥이란 무엇이고 석회화는 또 뭔지, 그 의미는 어떤 것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주의사항은 또 무엇인지 오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이태민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순환기내과 이태민입니다. 주로 심혈관 질환의 예방, 관리를 중심으로 진료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박희원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검진하면 또 우리 서울대 강남센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오랜 기간 근무를 했었지만 자신있게 국내 최고의 건강검진센터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아직도 사실 환자분들이나 이제 수진자분들, 검진 받으시러 오는 분들이나 직원분들 중에서도 사실 원장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서울 하트내과에서 원장님께 진료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개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PR을 좀 해주시면 강남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강남센터에서는 1차로 검진 결과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이상 소견이 있거나 추가적인 자문을 좀 필요로 하는 경우에 각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곧바로 연계를 해서 진료를 보시고 또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으시고 나서 그런 어떤 후속 조치랄까요? 이런 부분이 특히 좀 만족도가 높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강남센터에 있을 때도 보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기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과를 해석하고 이후에 이제 관리를 해드리는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하든지 이제 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해석을 정확하게 제대로 하고 그 이후에 추후 관리를 해드려야 한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은 어쨌든 증상이 없는 분들이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질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싶어서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찾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나이대마다 성별마다 기저질환마다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 이 심장을 생각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관상동맥 CT를 찍게 되는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건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상동맥 CT라는 건 사실 굉장히 정밀한 검사거든요. 심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심장에 피를 직접 공급해주는 혈관, 관상동맥이라고 하는 이 혈관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이고요. 검진 때 이제 주로 관상동맥 CT를 권고드리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증상이 일단 있으신 경우입니다. 문진을 하실 때 수진자분께서 협심증이라든지 다른 심장 혈관 질환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들, 대표적으로 흉통, 운동할 때 가슴이 아프다든지 숨이 차다든지 이런 증상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검진 항목에는 막상 이런 CT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권고를 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검사해 본 결과에서 다른 이상 소견들이 이미 확인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으시더라도 저희가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심전도 검사라든지 운동 부하 심전도 검사 같은 것도 있고요. 심장 초음파 검사도 있는데 이런 데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됐을 때 저희가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로서 심장혈관 CT, 즉 관상동맥 CT를 추가로 권고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관상동맥 질환의 이제 위험도가 높은 경우인데요. 검진 때 하시는 대부분의 관상동맥 CT는 여기에 이제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관상동맥 CT는 모든 분들께 다 도움이 되는 검사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무런 위험 인자도 없고 증상도 없는 20대 수진자분들께 저희가 권고드리지는 않고요. 개개인의 어떤 검사 전 위험도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거에 따라 관상동맥 CT 검사의 효용성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사 전에 다른 요소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봤을 때 뭔가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생기거나 이런 위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관상동맥 CT 검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지만 이런 위험 요소가 전혀 없는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수백 명을 검사를 해도 이상 소견이 한 명에서 나올까 말까 하는
양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상동맥 CT를 찍을 때 노출되는 방사선 양도 상당하고 조영제가 들어간다는 부담도 있고 검사 비용도 있는데 이런 걸 감수하고 굳이 그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는 거죠. 여기에서 위험인자,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그럼 뭐가 있느냐? 가장 대표적으로 흡연입니다. 그리고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또 심장질환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이제 남성의 경우는 보통 40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50대, 60대 이상이 대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저희가 이런 위험인자로 평가를 했을 때 중간 정도의 위험군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좀 애매한 경우죠. 이런 경우가 관상동맥 CT로부터 알 수 있는 칼슘 수치와 같은 정보들이 아주 유용합니다. 위험도가 애매할 때는 저희가 이 수치를 참고해서 이분들께 심혈관계 예방약제를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장 CT라고 이게 다 같은 CT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관상동맥 CT는 조영제를 사용한 CT에 대한 내용인데, 시청자분들을 위해 약간의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자면, 심장 CT는 석회화 지수를 보는 칼슘 스캔이라고 하는 CT와 혈관의 좁아진 정도를 평가해 주는 관상동맥 조영 CT,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상동맥 조영 CT를 찍으면 세 가지 정도 결과를 얻어볼 수가 있는데, 심장 혈관의 석회화 지수, 그리고 관상동맥의 협착의 유무, 그리고 그 정도, 마지막으로 동맥경화성 플락의 어떤 양상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의미와 어떤 점이 다른지 환자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서 누가 어떤 검사를 받으면 좋을지를 같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심장 CT는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영제를 쓰지 않는 칼슘 스캔 검사가 있고, 다른 하나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관상동맥 조영 CT가 있습니다. 칼슘 스캔의 경우에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석회화만을 측정하는 저선량 CT입니다. 관상동맥의 석회화 정도를 어떤 한 점수로 표현을 해주고요. 0점이면 석회화가 아예 없다라는 의미이고, 수치가 이제 높아질수록 심장 혈관의 플라크, 동맥경화반이라고도 부르는 것의 양이 많아지고 앞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이런 심뇌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관상동맥 조영 CT의 경우에는 조영제를 사용해서 실제 혈관 안에 조영제를 흘리고 그걸 찍어봄으로써 혈관의 내부 모양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에 플라크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협착이 좁아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모양은 또 어느 정도인지, 어떤 모양인지, 위험한 불안정성 플라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검사 차이점에 대해서만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칼슘 스캔 검사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약이 적은 검사이고, 현재 내 심장 혈관의 석회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점수 하나로 결과를 제시해 줍니다. 반면에 관상동맥 조영 CT는 조영제를 사용하고요. 방사선량도 칼슘 스캔에 비해서는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고, 대신 그만큼 얻는 정보가 훨씬 많습니다. 칼슘 수치, 그러니까 칼슘 스캔에서 나오는 점수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각 혈관의 부분의 동맥경화 정도나 협착의 정도, 플라크의 양상, 이런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무증상의 성인에서는 저희가 일반적인 심혈관의 위험도 평가나 예방의 목적이라면 칼슘 스캔을 우선적으로 권고를 드리고요. 협심증과 같은 증상이 있거나 어떤 위험 요소,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이거나 다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의심돼서 좀 더 정밀한 혈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조영 CT를 추천드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의뢰를 많이 받아보면 일반 검진에서는 주로 이제 칼슘 스캔을 많이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조영제를 쓰지 않고 뭐 맥박을 조금 자유롭게, 조금 상대적으로 덜 조절해도 되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로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칼슘 수치 결과값을 얻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심장 CT 결과값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치료는 해야 하는 건지, 뭐 내버려둬도 되는지, 한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수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슘 수치 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숫자 3개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0, 100,
300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0점이라면 심장 혈관이 아주 깨끗하다, 석회화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도 심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위험인자들이 애매할 때 칼슘 수치가 0점이라면 저희가 고지혈증 약인 스타틴과 같은 예방적인 약물 복용을 조금 미룰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0에서 100 사이, 그러니까 점수로 따지면 1점부터 99점이 되겠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동맥경화 초기 상태다, 동맥경화의 위험이 시작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이 정도로 당장 어떤 예방적인 약제 복용이나 치료를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동맥경화의 진행을 조기에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의 관리를 강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금연하셔야 되고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비만, 이런 요소들을 다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규칙적이고 골고루 된 식습관, 그 다음에 충분한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00점 이상부터는 중등도 이상의 위험군으로 보고요. 다른 위험인자들이 애매한 경우에 이 칼슘 수치가 100점 이상인 분들께는 예방치료, 대표적으로 스타틴과 같은 약제 복용을 권고드리게 되고요. 300점 이상이 되면 저희가 고위험군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의미 있는 협착을 동반한 관상동맥 질환을 가지고 있으실 가능성도 있고, 스타틴뿐만 아니라 다른 재관류 치료라고 하는 스텐트 치료라든지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전제 복용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서 전문의의 진료와 함께 정밀 검사, 그리고 적극적인 예방 치료를 권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웬 고지혈증 약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고지혈증은 동맥경화의 생성과 진행에 아주 중요하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지혈증과 관련된 이전 동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심장 CT를 여러 번 찍어서 변화 추이를 좀 문의하러도 많이 오시거든요. 강남센터에서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나요? 강남센터에도 이전과 CT 결과나 점수 이런 거를 비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얼마나 내가 좋아졌냐, 요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가 안 좋아서 충격을 받고 채식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루 2만 보씩 걷고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런 거죠. 팩트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선 칼슘 수치의 경우에는 좋아진다라는 것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칼슘 수치라는 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증가를 하게 돼 있어서 몇 년 간격으로 연속해서 보시게 되면 그 속도에만 약간의 개인차가 있지 무조건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칼슘 수치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신다면은 이거는 불로초를 구해올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하고도 같은 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간혹 가다가 이 칼슘 수치의 증가 속도가 다른 분들에 비해 유독 좀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짧은 간격으로 CT 검사를 하시도록 권고를 드린다든지, 다른 분들보다 조금 이른 시점에 예방약제를 복용하시도록 추천드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좋아지지도 않을 점수인데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생활습관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해도 무슨 소용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똑같이 칼슘 수치가 높아져 있더라도 위험인자들을 평소에 잘 관리하시는 분들이랑 그렇지 않은 분들 간에 급성 심근경색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차이가 납니다. 칼슘 수치를 저희가 낮추거나 늘리지 않으려고 저희가 예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칼슘 수치라는 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위험 신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위험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얼마나 잘 그 경고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칼슘 수치가 아니라 관상동맥 조형 CT의 경우에도 검진 목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통은 저희가 개개인별 혈관 상태에 따라서 짧게는 3년 정도에서 5년 사이 간격 정도로 추적 검사를 권고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보다가 어떤 새로운 증상이 발생을 한다든지, 다른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같이 발견이 되거나 협착의 정도가 더 진행을 하거나 플라크의 양상이, 모양이 위험하게 변한다든지, 이런 변화가 나타나면 조금 더 적극적인 스텐트 치료와 같은 방침을 상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문의들께 진료를 요청드리게 됩니다. 재미있는 거는 간혹 혈압이나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도 하나도 안 되고 운동도 잘 안 하시고 해서 기름기가 꽉 차 있는 플라크 때문에 혈관도 50, 60% 이렇게 좁아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것처럼 검사 후부터 철저하게 위험인자를 관리를 하고 예방약제를 복용하시면서 일종의 저희가 안정화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플라크 안쪽에 있는 기름기가 조금 빠지고 겉 껍데기는 좀 딱딱해지면서 약간 쪼그라드는 느낌으로 혈관 상태가 좀 개선되는 경우들도 저희가 드물지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험인자들을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시면 저희가 이 처음 관상동맥 CT 검사 결과를 보고 보여드리면서 좀 세게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위험인자들을 관리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순환기내과 외래에서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치료를 해드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최초 칼슘 수치의 해석과 순차적으로 시행한 검사의 해석이나 이후 치료를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저희가 보는 심장혈관 조형 CT의 경우에는 플라크, 그러니까 동맥경화반의 양상도 관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정한 형태의 플락이라고 하면 약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고 주의 깊게 관리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플락의 경우에는 진행을 늦추기 위한 치료약들을 처방하고 증상의 발생을 확인하면서 외래에서 관찰하고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환자분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 우리가 이제 칼슘이라는 거는 식이로도 섭취를 하고 뼈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도 복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섭취하는 칼슘이 심장혈관에 가서 쌓이느냐, 그 석회화랑 연관이 있느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일단 저는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관상동맥의 석회화라는 부분을 구성하는 주성분도 칼슘이 맞고요. 실제로 저희 몸속 혈액 속에 칼슘이 지나치게 고농도로 있게 되면 꼭 심장혈관뿐만이 아니라 판막이라든지 전신의 다른 혈관들, 그리고 일종의 조직들에도 석회화가 촉진이 될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이런 농도의 변화를 인지를 하고 일정하게 조절을 하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식이를 통해 섭취하는 수준의 칼슘 정도로 심장혈관의 석회화가 진행을 한다든지 나빠진다든지 하지는 않고요. 다만 칼슘 보충제, 저희가 이제 약제 형태로 칼슘을 좀 추가적으로 섭취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과도할 때에는 관상동맥 석회화의 진행 속도도 좀 빨라지고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발생에 조금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상당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가 이제 복합제제가 많은데요. 비타민 D 없이 칼슘 보충제만 단독으로 드시는 경우에 그럴 위험이 조금 더 높다는 보고들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미 칼슘이 좀 부족한 상태, 대표적으로 골다공증이 있어서 약으로서 이제 보충이 필요한 상태라면 드셔야 하지만 주의 깊게 의사와 상의하신 뒤에 필요한 용량의 칼슘 성분을 포함하는 비타민 D 복합제제로 보충하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골밀도도 정상이고 칼슘 보충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신 경우에 저희가 굳이 식이로 섭취하는 것 이상으로 단순히 뼈 건강을 목적으로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심장에도 석회화가 낀다고? 이렇게 하면서 놀라시는 경우도 많고, 결과를 들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면서 궁금해하셨던 분들을 위해 오늘은 관상동맥 석회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관상동맥 석회화는 동맥경화를 반영하는 수치이고 기본적으로는 노화지만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에 따라서 발생 시점이나 진행 속도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평소에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와 금연, 운동과 같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태미 교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전 국민의 건강검진, 건강관리를 위해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제들도 흥미롭게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